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중국의 이해. 오늘은 우리 책의 네 번째 부분인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까 아까는 아니고, 제가 이번 주 사실은 화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수업을 계획해봤는데, 깜빡하고 그 투표일 시간 겹치는 거를 깜빡해서 공지는 새로 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 공지를 보고 15일 날 투표 날 이거 화상 채팅으로 수업 접속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요. 음식 문화 부분과 또 이어지는 부분은 중국의 생활 문화 부분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음식도 생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음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음식 문화에는 또 말 그대로 음식 부분과 또 술 부분, 또 차, 마시는 차,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시죠. 중국 음식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음식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역시 한식도 역시 만만치 않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 많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도 뭐 중국도라는 말보다는 중국 음식은 또 아주 고유한 독특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음식 문화는 일찍이 진시황 시대 때부터 중국을 처음 통일했던 진나라 때 진시 황제 때부터 이미 자기의 영생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 음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의 서귀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귀라는 사람은 사실 저기 중국의 이 진시황의 부하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불로초를 찾으러 제주도까지 왔었다. 그때 정박했던 항구가 서귀포 그런 이름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미 진시황 시절부터 중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식주라는 말이 아니라 식의주라고 부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재미있죠. 먹을 식자가 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또 의식동원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의식동원은 의자는 의사, 치료란 뜻이고요. 식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뒤에 동원이란 뜻은 그 기원이 같다라는 뜻이라서 즉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나 또 식사나 모두 같은 기원에 있다. 먹는 걸로 우리 몸을 치료한다. 뭐 이런 그런 사상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후 중의학, 중국의 전통 의학이죠. 중의학으로 발전이 되면서 어떤 몸에 좋은 요리, 약선이라는 하나의 요리 장르로 발전하게 됩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뭐 몸에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운데는 이제 자라예요, 그죠? 자라탕이죠. 그다음 아마 이거는 뭐 장어를 이용한 요리 같은데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 먹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굉장히 낯선 재료들인데 몸에 좋은 것들을 먹는 것.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뭐 몸에 좋다면은 아주 뭐 별걸 다 먹죠. 근데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료들을 몸에 좋다는 이유로 다양하게 먹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계속 중국 음식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중국 음식은 재료의 선택이 자유롭고 굉장히 광범위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요. 중국이라는 지형, 우리가 지형에 대한 이해 보셨듯이 중국은 이 고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죠. 평지부터 산악 지역까지, 또 바닷가에서부터 내륙 고원 지역까지 다양한 풍토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재료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선택하고 만드는 방법이 정말 풍부하겠죠. 자, 2번 그 결과 맛이 다양하고 풍부해집니다. 맛의 기본 구성, 뭐 이런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네, 단순한 이런 맛들을 잘 배합하고 또 향과 냄새, 만드는 조리법 굉장히 복잡하게 섞이면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3번에 보시면 조미료와 향신료의 다양한 종류도 크게 기여를 하는데요. 약 500여 종의 조미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더 많겠죠,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을 겁니다.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마 중국 요리를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역사적으로 또 지리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다양한 민족들의 배경에서 발전해 온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약간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중국 식당에, 그러니까 우리 중화 식당에만 가더라도 뭐 중국 음식 이름들이 있죠. 중화 요리 이름들. 뭐 예를 들어 유산슬. 요즘 많이 들리는 이름인데요. 이런 유산슬 같은 중화 요리 이름이 사실은 한자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자 요리 이름 안에는 중국 요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무슨 재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료를 가공하는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뭐 재료를 이제 칼로 다양한 형태로 썰고 뭐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이러겠죠. 그 방법에 따라서 요리 이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우리 한자로 읽으면 편인데 중국어 이름은 피엔입니다. 피엔. 이거는 얇게 써는 거를 편이라고 해요. 뭐 아마 우리 뭐 편육이다 이런 우리도 돼지 수육 같은 거 먹을 때 뭐 편육고기 이런 말 쓰잖아요. 얇게 썬 고기. 편으로 재료를 손질한 경우에 이 요리의 이름은 땡땡 피엔. 네, 앞에 어떤 글자들 붙여서 어떤 편. 네, 이런 요리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썰었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얇게 써는 건 피엔이었고요. 실처럼 가늘게 썬다라는 말로 실사자를 씁니다. 네, 중국어 발음은 스예요. 스. 그래서 이거 스자는 우리말로 읽으면 사거든요. 사, 실사자. 여러분이 사가 들어가는 중화 요리를 익숙한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중화 요리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유산슬. 자, 유산슬의 그 슬이라고 하는 발음이요. 원래 중국어 발음의 이 스에서 왔어요. 전혀 달라 보이죠? 제가 여기 칠판이 뒤에 좀 보이니까 여기다가 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북방 지역은요 발음 뒤에다가 얼이라고 하는 받침 소리를 넣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 뒤에 얼을 붙여서 썰이라고 하는 발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가늘게 썬 요리 방식입니다. 그럼 유산슬은 원래 리우산 썰 뭐 이런 발음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슬이라고 우리가 한자 발음을 그대로 적어서 중국어 발음을 적어서 메뉴 이름을 유산슬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슬이 어떤 요리냐 하면 다양한 재료들을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전분 육수에다가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이게 다 중국어 그 요리 이름에 들어가는 가공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자인데요. 네모나게 썰기, 깍둑 썰기를 중국어로 띵이라고 부릅니다. 뭐 손톱만한 크기로 좀 작아요. 우리가 먹는 그냥 깍두기는 밑에 나오는 이 콰이라고 합니다. 큼직하게 썰기. 깍두기 크기는 콰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깍둑 모양은 띵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띵은 작은 깍두기, 콰이는 큰 깍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빠오라고 하는 그 재료 손질 방법이 있는데 이 그 밀가루 반죽이든 어떤 반죽이든지 간에 안에 속을 겉에 반죽으로 싼 형태의 요리를 빠오라고 부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만두를 떠올리시면 돼요. 만두는 속을 겉에 반죽으로 덮어 쌌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딤섬집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딤섬집에 가면 무슨 포, 무슨 빠오,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요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쌀미자입니다. 중국어 발음도 미인데요. 쌀알은 되게 작죠. 그래서 굉장히 잘게 썰은 것을 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니라고 하는 이 발음은 그 진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흙은 굉장히 그 찰흙이나 진흙 이렇게 만지면은 끈적끈적하고 반죽처럼 되죠. 강판에 갈든지 아주 곱게 다졌다든지 아무튼 으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죽처럼 갈아버린 것을 니라고 부릅니다. 뭘 떠올리시면 될까요?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감자 으깨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니라는 요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완자 할 때 완자예요. 말 그대로 완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둥글게 완자 모양으로 만든 이런 재료 가공법을 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중국 요리들의 이름들 이런 글자들에서 온 게 많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음에는 재료를 얼마나 많은 종류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바뀌어요. 첫 번째, 10가지가 들어간다라는 애는 들어가는 그러니까 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요리들은 시진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10가지의 진귀한 재료를 다 넣어서 만드는 요리는 시진이라는 요리 이름이 앞이든 뒤이든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선짜장면, 삼선짬뽕 이러는데 그 삼선짜, 산시엔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신선하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삼선짜장 하면은 해물이 들어가 있죠. 해산물 요리에 산시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세 가지 신선한 해산물 재료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 팔보채라는 요리가 있어요. 팔보, 빠바오라고 하는 건 8가지의 보물과 같은 재료, 역시 아주 귀한 재료를 8가지 넣었다 했을 때는 빠바오, 팔보라는 그런 요리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몸을 보신하는 그런 의미라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빠바오. 자, 그 다음에 오향장육이라는 그런 요리 들어보셨죠? 우향, 오향이라는 발음을 우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향신료 5가지 굉장히 뭐 복합적인 그런 향신료가 다 들어가는 주로 삶거나 또는 오래 조리는 그런 요리들에 들어갑니다. 오향장육은 여러분 그 족발류인데요. 족발 같은 요리인데 중국식 향이 5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독특해지죠. 향이. 네, 아무튼 이런 중국 요리 이름들이 모두 재료의 가짓수, 그 앞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된다고 했었죠. 네.
자, 그 다음 중국 요리의 특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내용입니다. 조리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요리는 너무 만드는 방법이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요리 보면은 뭐 국을 끓이거나 아니면 조리거나 뭐 이 정도 보편적인 게 뭐 삶아서 이렇게 이게 버무리거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중국은 요리를 하는 방법이 이 불의 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5번에 나오지만 불의 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센 불, 엄청나게 폭발적인 화력에서 요리를 볶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근한 불에 뭐 조리는 것까지 다양한 불의 세기를 활용하고요. 그다음 조리법도 조리 도구라든지 또 칼의 종류라든지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조리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약 100여 개의 조리법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요리는 조리법과 또 불의 세기를 네, 조절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잠깐 멈췄었죠. 자, 그러면 조리법이 다양하다와 불의 세기가 중요하다. 네, 중국 요리의 특징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조리법이 다양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조리법이 있는지를 중국어 글자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배워두면 좋지만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국은 볶음 요리가 많죠. 차오, 볶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웍이라고 부르는 이런 둥근 팬에다가 기름을 많이 두르고 뜨거운 불에다가 볶아내는 요리를 차오라고 하고요. 기름을 국처럼 많이 담아서 거기서 튀겨내는 거, 그거를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치킨집에는 다 이 글자가 있습니다. 자, 튀김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직화 불에다가 굽는 거. 우리 이제 삼겹살 집이나 오겹살, 돼지고기 구이집 가면은 다 샤오라고 하는데요. 불에다가 직접 굽는 방법입니다. 또는 이렇게 조린 요리도 이 샤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샤오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찌는 요리입니다. 이거는 증기할 때 증자인데요. 쩡이라는 발음이 나요. 그래서 뜨거운 증기에 쪄내는 요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볶다는 자오라고 그랬었는데요.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걸쭉한 소스를 얹는 그런 요리를 리우라고 부릅니다. 이게 유산슬 할 때 그 유자예요. 그래서 리우 그 유산슬 그 요리가 어떤 요리냐 하면 아까 굉장히 얇게 실처럼 썰은 재료들 위에다가 걸쭉한 소스를 얹어가지고 먹는 요리죠. 자, 그다음 그 화덕에다가 구워내는 거 또는 그 직화 불에다가 굽는 거 아까 샤오랑 비슷한 요리 방법인데요. 카오라는 요리 방법이 있습니다. 불에 직접 쪼여서 굽는 방식. 그다음 냄비에다가 오랫동안 끓여서 오랫동안 그 우려내는 요리죠. 솥 냄비에다가 넣어서 우려내면서 끓이는 요리를 빠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침, 우리가 비빔이나 무침이라고 하는 요리는 빤이라고 해요. 정말 다양한 요리 방법들이 존재하겠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국 요리의 먹는 순서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중화 요리집은 짜장면이나 짬뽕 이렇게 먹고 그냥 한 끼 먹고 끝내는데 코스 요리라고 할 때는 이런 순서로 시켜 먹으면 중국 요리를 제대로 즐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요리를 주문할 때에는 먼저 아까 비비거나 절이거나 무쳐 놓은 비교적 찬 음식을 마치 그 전체 요리처럼 미리 식혀서 먹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이 나오는데요. 따뜻한 음식은 아까 본 것처럼 볶음 요리, 그죠? 주로 볶음 요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코스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그 요리가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생선 요리를 시켜 먹습니다. 생선의 발음이 중국어가 위인데요. 이 위라는 발음은 돈이 많고 풍요롭다 할 때의 여유의 위라는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선을 먹으면 풍요롭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생선을 시켜 먹습니다. 생선 머리는 어디다 둘까? 왜냐하면 누가 복을 받을 거냐 생선 머리를 둠으로써 뭐 이런 걸 이제 종업원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미신 같은 건데 이런 어떤 그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음식 생선 요리까지 먹었으면 마무리가 이제 탕. 우리는 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찌개라고도 하는데 중국 사람들 이제 그냥 다 탕이라고 불러요. 탕을 먹으면서 이제 요리를 마무리하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또는 그 동시에 이제 주식을 먹게 되는데 1, 2, 3번은 이제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 4번, 5번에서 탕과 함께 밥을 먹거나 혹은 면을 먹거나 골라서 먹습니다. 혹은 밥이나 면 대신에 이 꽃빵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 안에 속이 없는 찐빵, 하얀색 찐빵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고 이제 배를 채웁니다. 자, 그래서 옆에 화면에 보시면 차가운 음식이 처음 나오고요. 볶음 요리, 따뜻한 요리, 물고기 요리, 탕 요리, 마무리는 면이나 볶음밥이나 볶음면이나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 그 코스 요리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중국에 그 아주 그냥 아무 식당이나 가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메뉴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주도만 하더라도 신제주 같은 데 보면 실제 중국 사람들이 열고 운영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이런 메뉴판을 볼 수 있어요. 그 메뉴판을 보고 우리가 중국어 아까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하면 대충 무슨 음식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먹어봐야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이런 요리 제목 같은 것들도 직접 먹어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겁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음식 문화에서 식사 예절이 빠질 수 없죠. 중국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요. 회식을 굉장히 우리도 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중국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사교의 문화로 봅니다. 식사 대접을 칭커라고 부릅니다. 손님을 초대한다라고 부르는데 이때 손님 초대해서 아무 자리에나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아요. 이 원탁 중국 식당에 가면 이렇게 둥근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게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서 설명할게요. 이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넓은 홀에서 먹기도 하지만 조금 더 예약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 방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예. 그 방을 따로 준비하면 그 방 문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문이겠죠. 그 문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맞은편의 자리가 바로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최하는 사람의 자리예요. 즉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 초대한 사람이 1번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안쪽에 앉는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양옆에 좌우로 이 주최한 사람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 또는 자기의 아랫사람들, 자기 회사의 아랫사람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손님, 아무튼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 가는 사람은 2번 자리에 앉습니다. 예. 그 다음 회사에서 가장 심부름을 많이 하는 사람, 아랫사람 중에서 제일 아랫사람, 3번 문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앉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
혹시나 중국 사람들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을 때에는 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무데나 앉지 마시고요. 일단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초대한 사람이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이게 식탁 그 자리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고요. 기억을 못 한다면 일단 앉을 때 서둘러 앉지 마시고 초대한 사람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 자리의 그 매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에는 요리가 나올 때에는 손님 앞에다가 먼저 이 판을 돌려서 먼저 드시라고 청합니다. 뭐 우리 손님 초대하는 거랑 비슷하죠. 먼저 먹으라고 하겠죠. 그다음 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술잔을 비어 있는 것이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워줍니다. 우리가 마시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니까 무조건 비우면 이 사람들은 비워져 있는 것들이 신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계속 첨잔을 해요. 그러니까 첨잔한다고 이게 신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문화도 우리랑 조금 다른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예절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숟가락의 사용법이에요. 숟가락은 우리는 밥도 퍼먹고 요리도 덜어먹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숟가락을 쓰는 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바로 자기 앞접시의 것만 먹을 때 이제 숟가락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 음식이나 숟가락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음식은 다 젓가락으로 먹어요. 하지만 탕 요리, 국물 있는 요리만 자기 거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는 중국 음식은 젓가락으로 기본적으로 먹는다. 밥도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네, 국을 먹을 때만, 탕을 먹을 때만 숟가락을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앞접시에다가 공용 공용 국자 또는 공용 젓가락으로 음식을 덜어온 다음에 그 젓가락, 공용 젓가락은 그 자리에 다시 놔두고 자기 젓가락으로 자기 앞접시의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 같이 식사할 때 보면 왜 자기 숟가락으로 음식을 이렇게 덜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의외로 되게 위생적인 사람들이죠. 공용 숟가락, 음식을 덜어 가져가는 데만 쓰는 그 숟가락이 있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그거는 음식 덜 때만 쓰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자기 젓가락, 자기 숟가락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음식 그릇을 입에다 대서 먹는 경우가 그게 신뢰가 아니에요. 뭐 우리 밥그릇 이렇게 들고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배우는데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들어서 입에다 대고 젓가락으로 밥을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신뢰가 아니고 오히려 매너 있는 식사법이에요. 자, 그다음 요리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비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만 보면서 다른 요리가 나오는 거 다 나오면 같이 이것저것 섞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 먹지 않도록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탕 종류가 나오면 식사가 끝나간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시면 돼요. 탕이 나오기 전까지는 천천히 드셔야 되고 탕이 나오면 이제 나올 게 거의 다 나왔다는 뜻이니까 그때부터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어버리다라는 것은 실례예요. 예, 중국 사람들은 남을 초대했을 때 음식이 많이 남아 있어야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맛있다고 또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거 다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시킵니다. 난 지금 배가 불러서 이거 겨우 다 먹었는데 또 시켜요. 왜냐하면 음식이 남아 있어야 제대로 사람들 대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는데 억지로 더 드실 필요 없이 음식을 남겨두는 문화, 이게 중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낭비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게 너무 낭비가 심하다 생각해서 요즘에는 먹을 만큼 먹고 포장을 해서 이 포장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음식 배달시켜 먹는 그런 포장 문화 말고요. 식당에서 먹고 나서도 다양한 음식들을 모두 집에 싸갈 수 있도록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네, 자, 중국 음식의 전반적인 그 특징을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